작년 6월 영국 런던 화염에 휩싸인 24층 아파트의 모습이 생중계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었죠. 화재가 발생한 곳은 영국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한 런던 한복판 켄싱턴 지구였는데요. 하지만 화재가 일어난 그ren펠 타워는 120가구, 약 6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곳으로 입주민은 주로 제3세계에서 온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아파트여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그렇습니다. 자, 사망자 71명을 비롯해 무려 4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이 최악의 화재. 자, 화재의 원인은 4층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파이어로 인해 냉장고가 폭발했고 불꽃이 건물 외장재를 타고 24층 꼭대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관 200여 명이 투입됐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 결국 50분 만에 그ren펠 타워는 완전히 타버려 흉측한 몰골로 남고 말았는데요. 좀 더 빨리 진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럴 수 없었던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자 켄싱턴 지구 화재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의 진입로가 고작 한 곳뿐이었고요. 그ren펠 타워의 외장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저렴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아이고. 또 알루미늄 사이에 플라스틱의 일종인 가연성 폴리에틸렌을 넣어서 불이 더 쉽게 옮겨 붙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기 같은 화재 대비 설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것도 아니고 아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뭐 예고된 인재였던 건데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라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이렇게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한 위기 탈출 넘버원 꼬마 영웅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아파트 12층에 사는 6살 하은 양은 부모님이 외출하고 난 뒤 반려견 해피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방 쪽에서 스멀스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안방에 있던 오래된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것이죠. 자, 이렇게 어린 친구가 혼자 집에 있다가 불이 났습니다. 일단 나가지 않았을까요? 아, 일단 뛰어나간다. 네. 무서우니까. 나가서 뭐 다른 어른을 만나서 뭐 도움을 요청하든가. 근데 좀 동심으로 돌아가면 집에 있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부모님이 오시면 내가 혼날까 봐 무서워서 막 끄려고 막. 아, 오히려 나가지 않고 끄려고 한다. 어떻게든 막 무리해서. 해보려고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은 양은요. 예. 여러분 두 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불이 난 사실을 알자마자 집을 나오면서 먼저 집 현관문을 꼭 닫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저건 어려웠을 텐데. 어렵죠. 예. 심지어는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불났어요! 피하세요! 119에 신고해주세요! 이렇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불이 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거 더 대단하다. 대단하죠? 다행히 10층에 사는 한 학생이 그 음성을 듣고 119에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하은 양의 집이 모두 새까맣게 타버린 상황이었지만요. 다행히 자연 진화된 상태였습니다. 소방관은 하은 양이 다행히 현관문을 닫고 대피했기 때문에 이 산소가 부족해서 불이 자연적으로 꺼졌고요. 큰 불로 번지지 않은 겁니다. 라면서 이 하은 양의 위기 대처 능력을 아주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와. 결국 하은 양은요, 대형 화재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남부 소방서에서 수여하는 꼬마 영웅 표창을 받게 됩니다. 귀여워. 실제로 하은 양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그걸 잘 숙지하고 있었던 거죠. 대단하다. 까불지 않고. 네.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잘한 그 어린이집도 좀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잘 교육시킨 것 같아요. 정말 재난의 명문 저기 어린이집. 재난 대비. 예, 재난 명문 어린이집. 재난의 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정도로 저희가. 작년 여름은 전 세계적으로 유난히 덥고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산불 소식이 많았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2017년 6월 17일 포르투갈의 중부 지역 레이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6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무려 100여 명이 넘는 부상자를 낳았는데요. 자, 이 산불은 포르투갈 전역에서 60년간 발생한 산불 중 최악이었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놀라운 기지를 발휘해 가족과 마을 주민 등 12명의 생명을 지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rebentar, dá a impressão que eram as garrafas do gás. Era horrível. Os tronos aqui, eram as chapas das coberturas, pelos ares. 이 놀라운 사건의 전말, 수도 리스본에서 동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산악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비탈을 타고 다른 지역까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미 소방대원 수백 명과 소방차 160여 대가 출동해 산불과 사투를 벌였지만 불길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다들 구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 하지만 고속도로 바로 옆 마을인 노데이리뉴의 주민들은 도로 진입로가 끊겨 꼼짝없이 마을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이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자, 그러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죠. 거동이 불편한 95세 노모가 있었는데요. 엄마, 얼른 차에 타요. 이곳을 빠져나가야 돼. 애미는 늦었다. 너라도 얼른 도망가라.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딸의 의지는 불길만큼이나 끈질겼죠. 그런데 마침 그때 마리아의 눈에 포착된 이것. 뭔가요? 물탱크. 오. 자, 물탱크를 보고 불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그녀. 이윽고 그녀와 어머니 그리고 마을 주민을 포함한 12명은 이 물탱크에서 서로의 몸에 물을 끼얹으며 무려 6시간을 버텨냈고요. 무사히 가족과 주민들은 화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 열기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계속 물을 껴준 거예요. 게다가 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열이 중요해. 네, 이거에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렇죠. 많은데 마리아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불길에 갇힐 뻔한 사람들. 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재난에서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죠. 2013년 6월 28일 미국 애리조나주 야넬 힐. 바짝 마른 나무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큰 산불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불은 삽시간에 번져서 산은 시뻘건 불길을 뿜으며 용광로처럼 타올랐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진입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19인의 소방관은 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이들의 다른 이름은 바로 핫샷. 핫샷? 핫샷?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핫샷은 미국 최정예 엘리트 소방관으로요. 일반 소방대원과는 다르게 산불이 발생하면 최전방에 투입돼서 방화 차단선을 치는, 즉 산불 진압 전문 요원을 핫샷이라고 합니다. 약간 그 저기 소방관 중에서도 특수부대, 뭐 특공대 이런 느낌인 거군요. 그렇죠. 정말 핫샷의 임무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주 야넬 힐 화재에도 긴급 투입된 19인의 핫샷 요원인데요. 이들은 일반 소방 호스가 아닌 톱과 도끼, 불을 붙이는 토치를 들고 불이 난 곳에 반대로 달려가서 불이 번질 염려가 있는 풀이나 나무를 먼저 자릅니다. 또 땅을 파서 경계선을 구축한 뒤 맞불을 놓아서 불길을 잡는데요. 이렇게 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 갑자기 예기치 않은 돌풍으로 도저히 진압할 수 없는 속도로 번진 불. 19명은 그만 그 불 속에 갇혀서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은 미 전역에 알려져서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핫샷 소방대원들을 향한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희생된 핫샷 요원들이 20, 30대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중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일하던 니말 시리 반다라. 그는 일남 일녀를 둔 아빠이자 동시에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족 모두를 부양하기에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니말은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잘못인 건 알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남아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 농장에서 일을 하며 집에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말이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친 후 마을 회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그때 저희 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에 계세요. 살려주세요. 불이 난 집에서 겨우 대피한 한 남자가 구조 요청을 한 건데요. 불길은 이미 무섭게 번져 있었고요. 심지어 집 입구까지 불이 번져 진입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니말은 오로지 할머니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니말은 점점 더 거세지는 불길 속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업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할머니는 크게 다친 곳 없이 무사하셨지만요. 안타깝게도 어머. 니말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의식을 잃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검사 결과 얼굴과 목, 손목 주변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은 물론 아이고. 기도와 폐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내던져 소중한 생명을 구한 니말은 지난 6월 불법 체류자로는 처음으로 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분이 그때 그냥 꼼짝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불법 체류자가 안 걸리는 그렇지, 거잖아요. 자기 그렇죠. 탈로 안 나고 가만히 잘. 그렇죠. 더 고마운 마음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네. 예, 뛰어든 거죠. 여러 자연재해 중 많은 분이 아유 설마 나한테 일어나겠어 하고 간과하고 있는 재해가 있습니다. 바로 산불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산불이 무려 524건. 그렇게 많았습니까? 이 산불로 올해 상반기에만 여의도 4배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심각하다. 산 근처만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 드시죠 솔직히? 들잖아요. 들어요. 마치 그 조스 영화 보면서 바다 안 가야지 하는 거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진 대피 요령이나 화재 대피 요령 이런 건 좀 다들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산불 대처 요령을 물어보면 아마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정말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막 불이 붙기 시작한 작은 산불을 만난 경우 입고 있는 외투로 부리를 덮거나 흙을 뿌려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불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불씨가 남아서 다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소방서나 산림관리원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 조기 진화가 불가능한 큰 산불을 만난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조건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 산불은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아 풍향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무조건 불길의 반대 방향으로 달리시면 됩니다. 불길의 반대 방향. 최대한 등산로를 따라서 대피하셔야 되겠고요. 만약 길까지 잃었다면 헬기가 구조하기 쉽도록 산 정상을 향해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위로 올라가 버리네. 그 보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불길로 퇴로가 막힌 경우에는요. 이미 산불이 지나가 탈 것이 없는 곳이나 도로나 계곡, 바위 뒤같이 불길이 다가오기 어려운 지역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곳으로 대피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정말 긴박한 경우는요. 최후의 방법. 낙엽이나 나뭇가지 같이 탈만한 것들을 최대한 멀리 긁어낸 뒤에 얼굴과 등을 가린 채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산을 하실 때 불씨가 될 만한 건 라이터나 그럼요. 성냥, 담배. 이런 취사도구 이런 거는 안 가져가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담배가 제일 위험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였죠. 고성 산불 당시에 수학여행 갔던 우리 그 학생들이 무사히 탈출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출발 직전에 받은 재난대응 훈련 덕분이었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생존 기술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줬던 그런 사례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안건 좋아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재 사건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에서는 15년간 화재 및 각종 현장에서 활동하신 인천 영종소방서의 이완웅 소방장님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산 화재 사건에 자주 등장했던 것 중에 고가 사다리차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뭐 울산에 없어가지고 부산에서 6시간 만에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지소땅은 혹시 30층 이상의 건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고가 사다리차가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일단 전국 팔도에 뭐 한 5개씩 들어가면 한 40개? 아하. 놀라지 마세요. 전국에 딱 10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층 건물 4,700개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죠. 서울, 경기, 인천에 각각 2대가 있고요. 나머지는 부산과 제주, 대전과 세종에 있다니까 지방에는 뭐 거의 없는 셈이죠. 그러니까 뭐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니까 국회에서 부랴부랴 이 정기국회 예산안을 통해서 고가 사다리차를 확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한편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만이 능사냐, 뭐 화재 대처를 위한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유들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아까 그 열대가 이제 보유하고 있다는 그 초고층용 사다리차도 사실상 23층 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 23층을 초과하는 건물들이 많죠. 지금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한계가 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고가 사다리차에만 의지하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있다. 되고요. 네. 고가 사다리 등의 특수 장비만으로는 사실은 고층 건물의 화재를 진압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쿨가당이 준비했습니다. 화재 시 보다 안전한 대책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쿨가당 가족안전위원회가요, 울산 화재에서 사망자가 없었던 이유에 주목해봤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화면 보여주세요. 고층 공동주택의 생명존, 피난안전구역. 최봉전님, 피난안전구역이란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이제 많이들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무조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를 해라라고 교육을 받으셨죠. 네. 그런데 고층 건물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 중간층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상으로 가기에도 애매하고 옥상으로 가기에도 시간이 좀 지체가 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분들이 구조가 될 때까지 어디선가에는 기다려요. 안전한 장소에서 대피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초고층이면 한 중간쯤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겠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모든 건물에 다 이 피난 안전구역이 있는 거겠죠? 정말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지금 아니에요. 아, 또 아니에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50층 이상을 우리가 일컫거든요. 근데 이 고층 건축물은 30층마다 하나씩 피난 안전 구역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네. 이제 30층 이상 49층까지 50층이 안 되는 49층까지를 우리가 이제 준, 초, 고층 건물이라고 불러요. 네. 네, 준하다 이렇게 해서 준, 초, 고층인데 40층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40층이면 그 절반이 20층이잖아요. 네. 20층의 위아래로 5개 층. 그러니까 40층 건물이면 15층부터 25층까지 피난 안전 구역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 준, 초고층 건물에서 이 비상 계단이 확보가 되면 피난 안전 구역이 없어도 된다라는 법적으로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 계단이 있으면요? 계단이 있으면 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49층의 건물들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번에 울산 화재 같은 경우는 33층 건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피난 안전 구역이 2개 층에 걸쳐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은데 다른 대부분의 이제 우리 준 초고층 건물이라고 하는 그 건물들이 피난 안전 구역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피난 안전 구역에 대해서 짚어볼 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동그라미 안에 보이는 저 부분이 지금 피난 안전 구역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바람을 타고 세 방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피난 안전 구역으로도 불길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불길이 들어간다는 건 이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15층 여기 피난층이 문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SMC라는 플라스틱으로 된 천장 마감재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천장에? 네네. 아. 천장 마감재를 그 플라스틱 재질로 된 아, 걸로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난 불이 바람을 타고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었던 천장으로 거죠. 옮겨 네, 붙었군요. 천장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 천장 마감재를 불연재로 사용하도록 이제 2012년에 법 개정이 돼서 이게 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화재가 났던 건물이 2009년에 완공이 돼서 그러니까. 개정 이전의 건물이어서 불연재가 사용되지 않아서 이렇게 불이 번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화재가 났을 때 고층 건물에 살 때 생존 기술을 좀 알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지숙 위원장. 네. 만약에 우리 지숙 위원장이 초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데 화재가 났다.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나는 하나는 알아요. 젖은 물수건을 입에 댄다. 저도 그거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제 생각 그 안방에 보면은 그 피난하는 안방에 차가 있어요? 장롱 아니 안방 대피 공간을 말씀하시는 네, 대피 공간. 아, 네, 대피 네, 네. 공간에서 네네네. 뭔가 기다린다. 기다린다. 지금 말씀하신 게 대부분 다 맞는 얘기예요. 오. 가장 중요한 거는 계단으로 이용을 해서 대피를 하는 건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승강기를 이용해도 되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되냐, 아니면 계단으로 무조건 가야 되냐라는 게 예전부터 말이 이제 계속 논란이 돼왔던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안전을 따지면 계단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그렇겠죠. 봐요. 네. 근데 화재가 나도 굉장히 안전한 승강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비상용 승강기가 있고 두 번째는 피난용 승강기가 있어요. 아, 그런 게 비상용 따로 승강기는 있습니까? 저희들을 위한 거예요. 아, 소방관들. 진압. 네, 네, 비상용 네. 승강기는 소방관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약간 한 가지가 더 남아 있는 게 네. 피난용 승강기라고 해서
유독가스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실내압이 더 높기 때문에 막아줘요. 그리고 막아주는 기능도 있고 승강기 보면은 다 써 있어요. 이게 비상용 승강기인지 피난용 승강기인지 미리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미리 확인해 주시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요. 그 전남 광양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그때도 이슈가 됐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피하지 못했던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6개월 된 아기를 안고 그 아파트의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집으로 탈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를 대비해가지고 우리 집에 경량 칸막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거를 미리 알아둬야 되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경량 칸막이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보통 우리가 두 가지 구조로 보거든요. 산상형이냐 아니면 타워형이냐. 산상형 같은 경우는 옆집하고 베란다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된 부분을 가벽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파괴가 가능하게끔. 그래서 이 광양의 사례 같은 경우에 아마 이 경량 칸막이를 부시고 옆집으로 대피를 했던 것 같고 이제 타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옆집하고 이어진 부분이 없어요, 베란다로. 그렇죠.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대피실이 있는데 이 대피실은 이제 불에 붙지 않는 불연제로 어느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불이 쉽게 옮겨 붙지 않는 공간이에요. 지금까지 고층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시설을 짚어봤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련법이 꾸준히 보완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의 원인이 될 만한 허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족안전위원회가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가족안전위원회 법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발의 시작하세요. 네, 저는 화재 안전 성능 기준 강화법을 발의합니다. 이번 울산 화재는 물론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역시 건물 외벽 마감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연성 마감재의 안전 성능 기준 강화를 추진 중에 있지만 문제는 현행 규제 수준과 별반 차이가 없어서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 마감재 등의 현행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검증 기준을 적용시키는 화재 안전 성능 기준 강화법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화재 걱정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 법안을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반드시 필요한 얘기 같아요. 반드시 필요한 얘기죠. 최근에 발의한 법안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완웅 소방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사이다 발언 같아요. 사이다. 네, 제 속이 다 시원해지는 느낌인데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50층부터가 초고층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50층 이상의 건물들을 거의 다 안 올려요. 49층에 멈춘다. 49층에 다 멈춰요. 그래서 49층짜리가 많은 거예요. 피난 안전 구역이 없어도 되고. 그 법의 사각지대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를 뽑으면 그 전용률 같은 걸 높이려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경제성의 이유인데 그러네요. 뭐 이런 거를 좀 완화시켜 주려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서로 건축 줘야 되겠네. 쪽과 해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0층이 아니라도 무슨 이러한 시설들을 갖추고 대피 시설들을 갖추면 뭔가 용적률이나 용적률 좀 더 건폐율에서 아니면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조금 좀 준다. 네, 뭐 그런 거 하면 충분히 나쁘지 되죠. 않은데요, 나쁘지 진짜. 않죠. 정말. 네. 그렇죠. 안전을 관계되니까. 야, 오늘 이 생존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용적률 얘기 나올 줄 몰랐습니다. 진짜 너무나 실질적인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완웅 소방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평소에 관심인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또 어떤 안전 요소가 있는지 충분히 살펴보시고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걸 바탕으로 뭐 가상의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훈련 정도 한번 해보시면 우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대책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런 피해를 본 이제 계층, 취약 계층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천 소방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19원의 기적이라고 해서 하루 119원씩 자발적 모금을 통해서 피해 보신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가 있어요. 아, 이거 소방관들이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우리 소방관, 우리 직원들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좋은 뜻을, 이 좋은 제도를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나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좋은 일 하시니까 우리 풀과당 시청자분들도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완웅 소방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막는 법을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시선을 조금 돌려서 네. 재산 피해를 줄이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쿨까당 오늘의 시선픽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건강보험은 알겠는데 재난보험까지는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네요. 그래서 이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21년 차 보험 전문가 최영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루아침에 집이 불타버린 그 울산 두상복합 아파트 주민들은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뭐 막막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피해 주민 모두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16층 이상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가구당 최대 건물에 대해서는 1억, 그다음에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 원, 그다음에 피해를 입고 뭐 위자료나 아니면 치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3천만 원 정도세요. 그러니까 요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으시는 건데 이 화재보험은 실제 피해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하게 손실된 부분들을 원상복구하는 데만 사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이 만약에 3억짜리 오피스텔이다라고 해도 이걸 정상적으로 복구해서 판매했을 때 3억인 거잖아요. 매도했을 때. 그게 아니고 내가 예전에 살던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 사용되는 금액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단체 보험만으로는 이걸 보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화재보험의 종류가 그러니까 개인과 단체 가입으로 네. 나눠졌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두 개 보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장 내용은 비슷해요. 보장 내용은 비슷한데 개인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자산에 대해서만 별도로 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내가 원하시는 부분들은 보험 가액과 금액을 내가 개별로 설정할 수 있어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좀 궁금한 것이 그래서 네. 대체 얼마짜리 보험에 가입해야 되느냐 이거일 것 같은데 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실 집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보면은 7층 우리 맞은편 집하고 우리 집하고 가격이 똑같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물론 건물 가액은 똑같지만 그 안에 내가 넣어놓은 인테리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다르게 평가가 되기 네. 때문에 집집마다 보험 가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보험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으로 약간의 초과 보험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은데 보험료가 좀 궁금하실 거잖아요. 개인 그렇죠. 화재 보험 네. 준비하시면 2만 원 정도 오면 됩니다. 그거밖에 안 들어요. 한 달에? 확률이 그만큼 낮다는 거죠. 그렇죠. 사고 확률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해서 손실이 그렇게 크게 나는 경우가 잘 없다는 없고요. 거죠. 이와 같이 대형 사고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1년 내내 통틀어서 몇 가구나 손실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확률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는 얼마 안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손해액만큼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10억짜리 화재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불났다고 제가 10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화재보험에 대해서 참 몰랐던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좀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야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도 좀 알아볼 겸 한번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을 이용하는 개인은 특정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O, X. 하나, 둘, 셋. 보통 이제 캠핑장과 같이 공공시설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개업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시설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캠핑장에 화장실을 설치해놨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물기를 제대로 안 닦아놔서 거기서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캠핑장 주인 책임. 주인 책임. 주인 책임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주의해서 미끄러진 게 아니라 거기다 물을 뿌려놨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설관리사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바닥 젖었음 물 주의라고 네. 붙여놨어. 네.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봤어. 안 보고 안 보고 들어갔기 들어간 때문에 거야, 사실. 재부주의죠. 그런 경우에는 재보험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과 행위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따져서 지급을 하는 게 보험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뭐 상해보험이라든지 재해보험을 좀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그 침수차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뭐 올해 아시는 것처럼 장마도 무진장 길었고 태풍도 많이 와가지고 침수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 질문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차는 별도의 재해 관련 보험이 있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OX 하나 둘 셋. 그러면 별도의 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뢰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또 별도의 단서 조항으로 다만 침수에 대한 부분들은 보상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침수만 보상한다고요? 근데 지진에서 차가 이렇게 망가졌다. 그런 건 안 되고요? 네, 침수에 관해서만 한정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 좀 소개해 주세요. 보험이라는 게 사실 손해가 나는 부분들을 복구해드리는 상품이지 보험 가입을 통해서 재테크나 아니면 이윤을 추구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네. 근데 대다수 보험 소비자분들께서는 이 보험을 통해서 뭔가 나한테 금전적인 이득을 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많이 내시고 과보험이 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집안에 넣어둔 소화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금된 소화기 갖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좀 금전적인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십니다. 이야, 중요한 포인트네요. 절대 보험은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들지 말라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자, 최영준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여느 날처럼 평화롭던 미야기현의 조그만 어촌 마을인 미나미 산리쿠초.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 여성의 다급한 외침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향한 확성기 속 처절한 목소리의 주인공은요. 방제대책 청사 위기관리과에 근무하는 24살 엔도 미키였습니다. 당시 오후 2시 46분부터 마을에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이때 엔도 미키는 사무실 천장과 책상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따를 위기를 직감하고 곧바로 방송실로 뛰어들어 마이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쓰나미를 눈치채지 못한 주민들은 그녀의 방송을 듣고서야 급하게 고지대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큰 굉음을 내며 시커먼 바닷물이 마을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분이 흐른 뒤에야 쉴 새 없이 반복되던 안내방송이 끊겼습니다. 수천 명의 마을 사람들은 엔도미키의 방송을 듣고 다행히 피신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요. 또 방제대책 청사 직원들 10여 명은 청사 옥상의 무선통신용 철탑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엔도미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놓지 않고 대피 방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그녀는 쓰나미에 휩쓸린 지 43일 뒤인 2011년 4월 23일 마을 인근 해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살신성인으로 죽음이 코앞에 닥치는 순간까지 마을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그녀의 외침. 일본 열도와 마을 주민들은 그녀의 장례식을 찾아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고요. 또 그녀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추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멕시코 중남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는요. 보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규모 7.1과 8.1의 강진이 발생. 무려 약 400여 명의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구조대원이 빛도 잘 새지 않는 건물 잔해 틈을 헤치고 매몰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기 위해서 이 촌각을 다툰 이 구조대원의 정체. 아이고. 저 녀석이 이 아이가 바로 멕시코 해병대 소속의 구조견 프리다입니다. 2살 때부터 구조 훈련을 받은 어엿한 6년차 베테랑 구조견인데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잔해에 매몰된 시민들의 위치를 찾아서 소방대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 구조견 프리다의 임무고요. 이 프리다의 임무가 정말 중요한 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을 저 작은 체구로 곳곳을 누비며 활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리다는 10사람 몫을 해내는 프로 구조견답게 2013년 멕시코 가스 폭발 사고 현장, 2015년 과테말라 산사태, 그리고 2016년 에콰도르 강진 피해 현장 등에서 무려 50여 명의 매몰자를 찾아내는 공을 세운 바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2017년 9월 멕시코 지진 현장에서는 무려 36명의 사상자를 발견해낸 겁니다. 이렇게 구조견 프리다의 위대한 활약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요. 프리다의 활약을 담은 귀여운 일러스트는 물론이고요. 캐릭터가 있어요? 네. 또 영웅 프리다를 넣은 화폐 이미지까지 나왔습니다. 돈에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프리다 기념 티셔츠까지 제작이 됐는데 이 판매 수익금은 또 지진 피해자들에게 전달됐다고 하니까 참 의미가 있었죠. 의미 있네요. 사람도 네. 구하고 또 수익을 만들어서 또 피해자에게 지원까지 하고. 국민 영웅이네요. 정말 영웅이네요. 예. 네팔의 위대한 모정으로 지켜낸 기적의 아기가 있었다면 이번엔 정말 기적의 아이콘이 된 아기가 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의 한 곳인 하이티에 규모 7.0의 강진으로 발생한 재난. 이 지진으로 약 30만 명의 사망자와 약 1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섬나라 하이티는 초토화 그 자체였습니다.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처참히 무너진 아파트. 하지만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은 인명구조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기 생존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기예요, 아기. 이 아기는 고작 생후 넉 달밖에 안 된 정말 너무나도 가냘픈 아기였는데요. 이 아기가 건물 잔해 속에서 버틴 시간이 무려 96시간. 96시간.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나흘. 그렇죠. 닷새. 하지만 건물 잔해에 눌려서 아기의 머리에는 금이, 갈비뼈도 부러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한시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기가 있었던 곳은 수술이 불가능한 임시 천막 보호소였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구조팀은 아기를 유엔 트럭에 태워서 공항에 보냈고요.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 그리고 그곳에서 장시간의 수술 끝에 정말 다행히도 아기는 무사히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다 무너져요. 진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죠. 자, 그런데요,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기의 부모도 생존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겨우 목숨을 건진 엄마 나디는 이 아비 교환의 현장에서 자신의 딸 제니를 찾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온 병원을 다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아이의 이름이 제인이었군요. 그렇죠. 네. 수소문 끝에 제니가 수술 때문에 미국에 보내진 걸 알게 됐고요. 무려 84일 만에 딸 제니와 엄마 아빠는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30만 명이 넘게 목숨을 잃은 대참사였습니다. 하이티 대지진. 이 속에서 제니는 수많은 이재민들에게 아직 희망은 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기적의 소녀로 불리며 큰 감동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네. 2008년 5월 중국을 강타한 스촨성 대지진. 이 지진은 규모 8.0의 초거대 지진이었죠. 1,500억 위안, 한화로 약 25조 3천억 원의 재산 피해와 그리고 사상자 44만 명, 사상 초유의 대지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보도로 접했지만 잊을 수 없는 또 재난 중에 하나죠. 엄청 무서웠죠. 순식간에 참혹한 모습으로 변한 스촨성.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열띤 구조 작업은 한 달여가 지난 6월경에도 계속이 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건물 잔해 더미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돼지였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뒷다리에 난 작은 상처만 빼면 거의 멀쩡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그런데 저 합성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공간에 저렇게 숨어 있었던 것이죠. 36일 만에 스촨성 대지진 현장에서 구조된 돼지의 사연이 알려지자 기적의 돼지다. 아니 이건 저팔계의 부활이야. 라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는 기적의 돼지로 등극을 하며 청두에 위치한 지엔촨 역사박물관에 입양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박물관 관장님의 보살핌 아래 박물관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2010년 4월 14일 오전 7시 49분경 중국 칭하이성 위수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근에 있는 제1민족중학교는 기숙사를 비롯해 교직원 숙소, 강의동 건물까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유, 오전 시간이고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 피해가 굉장히 컸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학교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903명 중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찰과상도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사망자도 없습니다. 아니, 지진이 뭐 3, 4도 아니고 7이라면서요. 7이죠. 이 대규모 강진이 발생하기 2시간 전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어서 일어나. 집합. 집합.
한 남자가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에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모두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교생을 깨운 이 남자의 정체. 누구예요? 제1민족중학교의 부교장 엘리 도어더였습니다. 그는 숙직하던 중에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불과 1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 땅이 움직이고 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벽돌 건물인 기숙사는 바로 주저앉았고 세상에. 학교 건물 지붕도 맥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피신하지 않았더라면 전교생이 저 안에 갇혀서 처참한 참변을 당했을 뻔한 거죠. 그 혹시라도 말 안 듣고 그냥 누워있는 애들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야? 근데 뭐 다행히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전원 구조니까. 한편 옐리 도어더 부교장이 이런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까닭. 2년 전에 있었던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이후에 수시로 지진에 대비해 연습을 해왔는데 정말 학생들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사실 그냥 이런 경험을 헛되이 이렇게 넘긴 게 아니라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기지로 이제 학생들을 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그때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2017년 8월 이탈리아 이스키아 섬 북부에 위치한 마을 카사미촐라 테르메를 강타한 규모 4.0의 지진. 여러 채 건물이 붕괴하면서 마을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어른스러운 기지로 두 동생의 목숨을 구한 11살 꼬마 영웅이 있습니다. 자, 이 꼬마의 이름은 치로 마르몰로. 자, 치로는 생후 7개월 그리고 7살 난 동생들과 취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예고 없던 지진이 발생하면서요. 순식간에 2층 집이 와르르 무너져 치로와 동생들은 건물 잔해 속에 갇히고 맙니다. 자, 한편 사고 직전 욕실과 주방에 있던 부모님은 구조대의 도움으로 창문을 통해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삼형제. 켜켜이 쌓인 건물 잔해 더미에서 몸집이 작은 어린 삼형제를 찾아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삼형제의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고 있을 무렵 이 시그널의 정체는요. 11살 맏형인 치로가 빗자루 손잡이로 큰 시멘트 잔을 톡톡톡 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린 소리였어요. 아우, 다행이다. Lo so perché stiamo arrivando, Marco! Stiamo arrivando, non ti preoccupare! 그래도 똑똑하네요. 그렇죠. 네. 결국 치로의 기지 덕분에 구조대는 삼형제가 파묻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지진 발생 7시간 만인 새벽 4시. 생후 7개월인 동생을 먼저 구출. 뒤이어 7시간 뒤인 오전 11시엔 7살 동생을, 그리고 맏형 치로는 제일 마지막으로 지진 발생 16시간 만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아유, 어른스러워라. 본인도 얼마나 놀랐었겠습니까. 근데 당시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둘째 동생을 깨워서 침대 밑으로 데려가 피신을 먼저 시켰던 겁니다. 대단하다. 자, 위기의 순간 놀라운 기지로 동생의 목숨을 구한 꼬마 영웅 치로. 아주 칭찬해. 2008년 규모 8.0의 지진으로 약 9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낸 중국 쓰촨성 대지진. 2010년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IT 대지진. 그리고 2011년 일본을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까지. 순간적으로 도시를 집어삼켜 처참한 폐허로 변한 피해 지역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들에 수많은 이재민들을 위한 이 집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바로 종이로 만든 집, 일명 종이 대피소입니다. 정말로 종이와 재활용 마분지 등만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요. 일본인 건축가 반시게로입니다. 그는 1995년 1월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 당시 수많은 이재민들이 비위생적인 데다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비영리 재단인 반을 설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 구하기 쉽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에 언제 어디서든 해체, 조립, 이동이 편리한 종이 대피소를 짓게 된 건데요. 수백 장의 종이를 단단하게 압착해 내구성을 높였고요. 또 방수, 방염 처리까지 해서 종이 재질의 단점을 보완했고요. 그렇게 반시게르 건축가는 약 20여 년 동안 일본과 터키, 중국, IT, 필리핀 등 각종 재난 현장을 돌며 이재민을 위한 종이집을 지었고요.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와 휴식까지 취할 수 있게 구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건축가라기보다는 구호 활동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공을 인정받게 돼서요. 2014년 3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이분이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멋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시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특전사 출신, 모든 생존 기술을 정복한 남자. 와. 외신에서도 주목하는 그야말로 생존의 왕! 대한민국 최초 도시재난 전문가 우승엽 소장님입니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재난 안전지대가 아니다. 어머머머머머머. 각종 재난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생존 기술법. 뭐가 들어온다, 스물스물. 유독가스인가 봐. 화재 났나? 갑작스런 화재 발생 시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 기술은? 최근에 아무래도 이 도시에서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이 났을 때 이 앞에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불이 난 거니까 이 소화기로 이제 불을 끄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119에 신고를 하고 또 소화기를 가져다가 소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불을 못 끌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선 안전하게 대피하는 게 최우선이죠. 그럴 때 이걸로 아주 유용한 생존용품이 되는 거죠. 이거 말씀이신가요? 네. 이게 뭐예요? 이거 그냥 김장 봉투인데 이거는 이 김장 비닐 봉투를 펼치게 되면 되게 큰 비닐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여기다 바람을 잘 펄럭펄럭 해갖고 자, 최대한 많이 집어넣고 목에다가 쓰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자, 이걸 이 맞는 거죠? 이게 네. 지금. 집에 방독면이 있으면 좋지만 없기 때문에 이 주위에 있는 김장 비닐 봉투를 이용해갖고 불길과 연기로부터 눈도 보호하고 호흡기도 보호하고 이렇게 하면 한 2, 3분 정도는 숨을 쉬면서 안전지대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죠. 김장하고 저 챙겨놔야겠네. 김장 비닐 하나면 무려 3분이나 버틸 수 있는 공기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장 비닐만 있으면 화재 대피 클리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정 호스트 박승균입니다. 마스크 들뜨지 않게 잘 쓰고 또 손 소독제도 늘 가지고 다니고. 잠시 에너지장 좀 볼게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 봐. 일부러. 누구랑 올라갈 것 같아? 이거 난 나오지도 않는다. 어떤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지진이다, 지진. 지진이요? 아이씨, 어떡하면 좋아. 무서워. 아이, 진짜 무서워. 아이, 무서워. 진짜 어떡하면 좋아. 긴급 상황. 지진 발생 시 우리에게 필요한 생존 기술은? 최근 우리나라도 각종 크고 작은 지진들이 빈발하고 있는데 정근 씨는 갑자기 지진 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은 그 가방 같은 걸로 이제 머리를 보여야 되니까 가방을 쓰고서는 대피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도 되지만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거운 책가방을 머리에 들면은 두 손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다친 친구를 끌거나 또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게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게 바로 이 지진 쿠션 헬멧입니다. 이걸 하면은 유용하게 지진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이 쿠션을 2개를 겹친 다음에 이 청테이프로 하나, 둘, 셋, 넷. 자, 그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요거를 그대로 머리에 모자처럼 쓰시면 돼요. 모자처럼? 네. 한 번만 더 잘라서 이 턱끈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이게 싹 잡아주네. 네. 그러면은 위에서 파편이 떨어져도 머리를 보호할 수가 있고요. 양쪽이 자유롭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죠. 약간 살짝 귀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방금 침 뱉은 거예요? 장난이 없다. 없다. 애교쟁이네. 머리 보호, 양손 자유, 가볍기까지 지진 대피 필수템 쿠션 헬멧. 쿠션만 있으면
기진 대피 클리어! 소장님, 이분은 왜 밖에 나온 거예요? 네, 바로 제가 야외 생존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나왔죠. 실제로 이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한 3-4시간 만에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추위에 대비할 만한 뭔가 그런 생활용품들은 없을까요? 있죠. 바로 요겁니다. 요거요. 이거 그냥 쓰레기 봉투 아니에요? 네, 일상생활에 하는 쓰레기 봉투인데 비상시에 자 요거를 자, 뒤집어 쓰면은 아주 유용한 생존용품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디자인이나 이런 게 조금 민망하고 네, 제가 멋있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이 세 군데 부위를 따주게 되는데요. 위쪽이랑 팔과 이제 머리가 들어갈 그렇죠. 부분을 자르는 거군요. 예, 팔과 머리가 들어갈 부분을 자르는 건데 자, 요거를 한번 입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쪽에 손이 들어가고. 네, 여기 손이 여기 있고. 아유, 이거 토엑스를 아직은 구해오셨어야죠. 몇 리터짜리인가요? 50리터 아니에요? 특 대자로 제가 또 준비해왔어. 대자로. 여기 또 대사가 또 오버핏이니까 크게 입어야죠 또. 네, 그래서 딱 맞춤으로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열이 나네. 네, 이 효과가 야외에서 비랑 바람을 막을 수가 있고 저체온증을 막아서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아, 머리랑 팔 만들고 쓰기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긴 하네요. 그렇죠, 뭐 간단하네. 쓰레기 봉투만 있으면 야외 상황 클리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도시재난. 일상 속 생활용품으로 우리 모두 평소에 준비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우리 모두 살 수 있다! 자, 도시재난 탈출에 도전한 배정근 씨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집안에 있는 물품들이 위험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돼요. 그렇죠? 네. 제가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너튜브를 좀 봤는데요. 이 배낭에서 그냥 도구를 몇 개 꺼내가지고 막 뚝뚝뚝뚝 만드시는데 거의 맥가이버급이세요. 배낭 안에 뭐가 있는지 왓츠인마의 생존 가방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뭐 너무 거창한 건 아닌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챙겨 다니면 그런 위급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어떤 대응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어떤 키스 한번.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진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바로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걸 바로 여기에 뭐가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이거 서바이벌이네요. 훈련이 돼 있어요. 살아남았다. 진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테이블 밑에 들어가요. 깜짝 놀라서 너무 잽싸게 내려가셔가지고. 일단 저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보다. 약간 겁쟁이 느낌 났거든요. 가방 물건 좀 공유해 주세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챙겨 다닐 물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뭐예요? 이거는 항상 제가 보조 배터리 많이 챙겨 다니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그래서 보조 배터리. 겨울에는 꼭 통신 지속성을 위해서 물, 그다음에 은박 담요. 그게 은박 담요. 그다음 단상을 위해서 신부온도로 높이는 핫팩 같은 거. 핫팩. 오. 그다음 청테이프 이따가 사용하는 방법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혹시 야간 상황을 대비해서 헤드랜턴 양손을 쓸 수 있는 게 좋아요. 이 손잡이. 그렇죠. 랜턴보다는. 그다음 여기에 이제 응급처치 킷입니다. 키트를 아예. 근데 이 키트 안에 이제 핵심적인 요소들이 이제 들어있죠. 근데 진짜 작다. 이 안에서 이제 바세린. 예, 바세린이라든가 그다음으로 이렇게 들어보셨죠? 파이어 스틸. 네. 불 붙이는 거.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그다음 이제 이런 비상식 이제 행동식. 그죠. 쪼꼬바 같은 거. 한 요 정도를 챙기게 다니면 아까처럼 비상상에 빠진 분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고 저수도 지킬 수 있습니다. 청테이프는 어디에 씁니까? 이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지혈하는 데 씁니다. 압박으로. 이건 요거 가지고 부목을 만들게 돼요. 나뭇가지를 꽂는 그렇지. 발목 삐거나 이러면. 그다음 또 이걸 불 피울 때 이게 불 굉장히 잘 붙습니다. 악천에서 불 피우는 또 보조, 불쏘 시기가 됩니다. 그래요? 찢어서 태우면 아주 악천에서 불이 잘 붙어요. 근데 진짜 그 바세린은 왜 필요해? 이 응급처치 약으로 사용돼요. 지혈에도 도움이 되고요. 상처 보호도 되고 화상이나 동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악천후에서 불 피우는 아주 좋은 불쏘시거든요. 네, 여기 원료가 이제 페트롤리움 젤리라 해서 이제 온유에서 추출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뭐 휴지라든가 이런 게 흡수시켜서 불 붙이면 아까 파이스도 불 붙이면 불이 굉장히 잘 붙고 오래 가고. 그래서 불을 또 만드는 시작점을 또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바세린
챙겨 다니시면 아주 좋습니다. 바세린이 유용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조합적으로 악천후에서 여러분들이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낭으로도 체온을 좀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배낭으로? 맞나요? 가능합니다. 저도 실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써봤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음악 담요 같은 거 챙기셔서 바로 쓰면 덮으면? 좋겠죠. 네. 좋은데 못 챙기신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장비는 이제 배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낭으로 여러분들이 이 조끼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배낭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배낭이 좀 작잖아요. 네. 작은 배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배낭을 통째로 이렇게 매잖아요. 네. 이렇게 매지 않고 이걸 뒤집었습니다. 뒤집어요. 네, 네. 그리고 가슴 쪽. 네. 저처럼 좀 심볼들 유지가 중요합니다. 바깥쪽으로. 진짜 조끼 쪽이 더 밀착도가 높아요. 등판보다는. 그러네요. 그러네 허리끈이 있어요. 허리끈이 좋은. 우와. 저러고 계신 무슨 방탄조끼 입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빈 공간에다가 그러면 낙엽 있죠? 네. 낙엽을 칩니다. 낙엽. 그걸 충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심부 쪽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손끝 발끝 동상이보다 안 죽어요. 하지만 심장 쪽의 온도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우, 야, 잘 봤어. 전 사실 얼마 안 들어있다 생각했는데 다 되네요. 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배낭을 제가 하나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양한 생존 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왜냐면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사고가 있고요. 그 또 동일한 원인을 가진 300건의 자잘한 사고 징후들이 있습니다. 이걸 중간에 끊어내지 않으면 이 숫자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 오늘 숫자 28일 수도 있습니다. 29일 수 있어요. 그 다음 1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이 대상이 오늘 내가 될 수 있다고 딱 생각한다면 아마 마음가짐부터 준비한 게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자, 김정도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